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 고대사와 중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홍성익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동해바다에 남겨진 강원도의 흔적을 알려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동해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일본하고 일본해와 동해라는 어원을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는데, 과연 일본해는 근거가 있는 용어인가라는 문제하고, 강원도 해안에 남겨진 강원도 사람들의 흔적들, 구석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흔적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다가 준 우리들에게 준 희망과 아픔 그리고 그에 대한 치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삼면이 바다여서 서쪽에 있는 바다를 서해, 남쪽에 있는 바다를 남해, 그리고 동쪽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동해란 바다를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삼국사기 동명왕조에 보게 되면 동해가에 가서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원전이니까 동해바다라고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2000년이 넘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광개토대왕비에도 역시 광개토대왕비를 세우고 나서 비를 지키는 사람들을 징집을 하는데 그때 동해고의 사람들을 징집을 하여 묘를 지키게 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있고, 신라시대에는 우리가 보통 에밀레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 그리고 최치원 선생이 지으신 성주사의 낭의 무염의 비, 그리고 역시 최치원 선생이 지으신 문경 봉암사 지증도원에 비해서도 역시 동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역시 동구의 승남이라든가 여지도서에서 역시 동해신사, 동해묘, 이 제사를 지내는 사당이 나오고 있어서 고구려,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동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일본과 한국과의 중간에 있는 바다를 동해라고 할 것이냐, 일본해라고 할 것이냐에서 용어상에서는 역사성에 보아서는 동해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옳다. 그래서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해라고 하는 것은 17세기 되어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학문의 근간은 역사학에 하듯이 용어의 어원도 역시 역사학에 근거해서 일본해가 아니라 우리는 동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동해 안에는 과연 어떠한 그 사람들의 흔적들이 있었을까? 동해 안에는 구석기 시대의 그 유적들이 고성에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구석기 유적이 많이 발굴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구석기인들은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주로 살았고, 그들은 집을 짓는 방식을 터득하지 못해서 이동생활을 주로 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동해 노봉유적에서 구석기인들이 잠시나마 정착했던 모습을 찾아지는 유적이 발견되어졌습니다. 물론 공주 석장리라든가 제천 창내 이런 유적에서도 확인되어졌다고 하는데, 동해 노봉유적에서는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신석기 청동기 시대만큼의 완벽한 주거지는 아니지만 이러한 소위 막집이라고 하는 집의 형태가 확인되어서, 그래서 동해안 지역에서 아주 유래가 찾기 어려운 그런 구석기 시대인들의 주거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돌을 갈아서 쓰던 시대 신석기 시대 유적은 또 어디 있었는가? 이전이시 고성부터 삼척까지 매우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어지고 있는데, 가평에 있는 그 바닷가의 지역은 가평 유적을 포함해서 양양은 거의 모든 지역이 신석기 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대다수 유적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신석기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들은 해안을 따라서 주거지와 군락을 형성해져 있고요. 그리고 토기, 그리고 음식을 갈아서
가는데 사용했던 갈판과 갈돌, 그리고 물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바닷물에 가라앉히는 어망추, 이런 것들이 다량으로 출토되어지는 거 봐서는 이들은 어로와 집단 정착 생활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산유적에서는 얼굴의 형태를 만든 토지의 그 인면상이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당시의 주술적 신상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학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곰도 출토가 되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곰신앙과 연결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도 호랑이와 곰신앙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호랑이는 중간에 쑥과 마늘을 먹지 못해서 나오게 되고, 곰은 쑥과 마늘을 먹게 돼서 사람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아마 이런 신앙과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해안적에서 전승되어 왔던 곰의 토템 신앙은 그 연원이 청동기 이전으로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는 중요한 사람들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출토되어진 유물들은 양양 오산리 선사박물관에 유물들이 수장되어 있고 전시되어져 있습니다. 오산리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은 지금 인면화라든가 오산리와 가평리, 그리고 양양 인근서 출토되어지는 신석기의 대부분 유물들을 오산리 박물관에서 보실 수가 있고, 다양한 생활상이라든가 유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오산리 박물관 주차장 부지 인근이 모두가 신석기 유적이기 때문에 주변을 답사하시게 되면 신석기 토기들을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해안에서 청동기 유적 역시 매우 많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적이 대표적으로 속초 조양동 유적하고 강릉 박내리와 방동 유적이 있습니다. 속초 조양동 유적 같은 경우에는 청동 도끼가 출토되었는데, 이 청동 도끼는 춘천의 중도에서도 출토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양식은 다르긴 하지만 청동 도끼가 출토되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청동기를 주조하고 만들었다, 이러하고는 그 역사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동해안 지역에서는 중부 내륙 지역에서와 같이 경작, 밭을 갈아서 곡식을 재배했던 유적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식량을 처리하는 다양한 도구가 발달된 유물이 확인되는 걸 봐서는 동해안 지역에서 역시 영서와 같이 경작을 하는 그런 생활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곡식을 통째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바닥에 있는 돌을 갈판이라고 하고 위에서 미는 돌을 갈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약방에서 약을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많은 곡식들을 돌에 놓고 그 돌 위에 긴 봉같이 생긴 갈돌로 갈아서 먹는 그런 유물들이 다수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지역도 역시 농경은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철기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철기 시대에는 철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던 시대인데, 이 역시 고성으로부터 삼척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유적들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인들은 과연 또 어떻게 살았을까? 아무래도 바닷가이니까 어로 생활을 많이 했을 테인데, 철기 시대에 와서 35cm가 되는 대형 작살이 출토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작살을 사용을 어떻게 했을까 한다면, 이건 대형 고래와 같은 대형 어류를 사냥하지 않았을까. 그 대형 어류를 사냥했다고 한다면 그 배 역시 대형의 배가 아니었겠느냐. 그러면 배를 메는 조선술 역시 크게 발달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동해안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조합시 어구라고 있는데요. 이 조합시 어구는 몸체는 돌이고 끝에 바늘 끝부분은 뼈라든가 단단한 그 재질로 되어진 것을
만들어서 조합식 어구라고 합니다. 이런 어구들이 수십 개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동해안 지역에서 독특하게 출토해지는 낚시 바늘이죠. 지금 영서 지역에서는 현재까지 이 조합식 어구는 출토지지 않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에 와서 우리가 주목되어지는 하나가 집의 형태인데요. 한자로 여자와 철자 형태를 닮았다고 해서 여철자 주거지라고 하는데 강릉 동해안 지역에서 확인되어지는 여자와 철자 주거지가 원주, 춘천, 가평, 그리고 포천, 연천까지를 아우르는 경기 중북부 지역까지도 여철자 주거지가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는 동해안과 영서 그리고 경기 중북부 지역이 적어도 문화권에서는 공유하고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중요한 문화유적들을 강릉 지역 동해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해안이라고 하는 것은 태백산맥으로부터 바다까지 매우 짧은 거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급한 경사면으로 인해서 하천의 물의 속도가 급하고, 그리고 유역 면적의 평야 지역이 좁아서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에는 그다지 넓지 않은 유역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로 활동에 많은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서 갖는 해일, 풍랑, 이런 파도, 이와 같이 충돌하면서 그들은 바다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에서 얻는 소금,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소금을 어떻게 과연 얻었을까? 예전에는 현재와 같은 염전을 만들어서 천연일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닷물을 퍼서 솥에 물을 붓고 그 솥에물을 나무로 불을 지펴서 물을 증발시키고 남은 소금을 사용하는 자염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을 자염을 했는데, 자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소금을 이제 획득을 했죠. 그 획득한 유적들이 지금 안인리에 일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해일과 풍랑, 이런 것에 대한 치유는 과연 어떻게 왔었을까? 과거 시대에는 배가 무동력선이었기 때문에 해일과 파도에 매우 약했죠. 전복되고 죽고. 그래서 강원도인들은 이것에 대한 방법으로 동해 척주비를 세워서 파도를 잠재우려고 했고, 그리고 동해 신묘를 세워서 동해의 용왕신을 다스리려고 했고, 노하지 않게 하려고 했고, 바다가 주는 재해를 극복하면서 동해안의 사람들은 삶을 영위해왔죠. 그 증거들이 동해 신묘, 동해 척주비들이 강원 동해안 사람들의 강인한 정신을 보여주는 그 증자라고 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동해바다에 남겨진 강원인의 흔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해는 고구려 시대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사용했던 고유명사라는 것을 알아봤고요. 동해안에는 구석기 시대로부터 청동기, 철기 시대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사람이 살아왔던 흔적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동해 바다가 준 희망, 그리고 그에 대한 아픔, 그리고 치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